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보다 줄긴 했습니다. 며칠 사이보다 줄긴 했는데요. 30명대이긴 한데 여전히 해외 감염, 지역 감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3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해외 유입이 거의 19명, 20명 가까이 됐고 국내는 아마 대전, 광주가 확진자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줄어서 좀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경기,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지방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방에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환자 수가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도권에서 보니까 의원에서 투석실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투석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역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좀 위험이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하는 경우가 지금 아시아 쪽에 많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명씩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검사 음성 나온 국가에 한만 입국을 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직 어느 나라인지 몇 개국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서는 그 확산세를 보시고 가능한 한 확산세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넓혀서 입국 제한을 해주는 것이 해외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국내 감염 사례들 짚어보려고 하는데 전북 지역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부천 방문 판매 업체 확진자와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부천 확진자가 이제 군산에 방문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파 위험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식사 모임에서 아마 만나신 것 같고 5시간 정도를 여러 미용실이나 식당이나 피부과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했지만 마스크를 감염자가 안 쓰시게 되면 상대편이 마스크를 쓰셨더라도 70% 이상 감염이 됩니다. 양쪽이 다 써야 거의 막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 본인이 이제 어떤 확진자라는 개념이 없이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분명히 감염을 시킬 수 있고 70% 이상 감염이 된다는 건 우리가 실내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어떤 학원에서 한쪽이 마스크를 썼지만 감염이 된 걸 사례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이렇게 방문 판매업을 하거나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에서는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 있고 이분이 5시간 동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는 분명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결국엔 방문 판매 업체를 이제 적시해서 광주와 대전으로 퍼져나가는 그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결국에 방판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무등록된 업체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신고를 좀 도와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올리거나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만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인적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로 해주셔야 우리가 좀 그런 신고가 조금 더 원활히 될 것 같고요. 만일 국민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에 조금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신다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는요, 지난 10일까지 등원을 했던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성원 전체가 이제 전수검사를 받은 상황인데 원생과 교사 수가 200여 명입니다. 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다행히 한 202명 정도는 음성으로 확진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교직원 한 분하고 영아가 한 2~3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가 오늘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확진받은 유치원생이 미술학원이라든지 그런 한두 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키즈 카페나. 그쪽에 또 접촉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유치원생에 대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17일 만에 또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때문에 이게 이제 거리 두기를 강화한 것에 대한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내일이 그게 이제 마무리가 네. 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안 나온 건 좋은 일인데 네. 너무 이제 또 빨리 이 2단계로 지정했던 거리두기를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지적도 있어서 네. 뭐 어떻게 함께 보시는지요? 네, 광주에서 확산세가 많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확실한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1m 거리만 둬도 우리가 82% 떨어진다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고 이번에도 광주 이런 일을 보면 분명히 중요한 거죠. 네네. 수도권에서도 만일에 확산세 계속 이렇게 늘게 되면 일정 기간 최소한 1, 2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주시면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코로나 시국에 골프를 쳤던 공무원들 그 관련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골프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 7명을 전원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골프 모임을 가졌었고 그중 한 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네. 일부 업무가 마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강력한 조치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전남에서 확산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휴일에 이제 뭐 운동을 하는 것까지 개인 그 사생활이니까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모범 사례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뭐 운동을 하시는 거는 뭐 개인 시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야외에서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예. 이렇게 개인 소모임을 갖거나 식사나 음주를 하는 것은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시 같이 모여서 뭔가를 또 뭐 먹거나 이런 네, 행위는 그런 마스크를 경우. 쓰지 않는 행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여러 번 이제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요. 이 내용 짚어보면 지금 이제 정부가 외국에서 들어온 네. 그런 선원들의 경우에는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요. 네. 이 부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박에 44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좀 두고 보면 혹시나 또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좀 전망하세요? 그 한 명이 지금 승선 검사에서 확진이 됐고요. 예. 다행히 승선 검사니까 하선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43명이 지금 같이 있죠. 예. 좁은 배 속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막 크루즈나 여러 가지 배 안에서 감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진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지금 PCR 검사를 하실 거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2주간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항만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철저하게 조기에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는 것이 해외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 확진되신 한 분을 제외한 43분이 선박에 격리된 상태인데 오늘 결과가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쯤에서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국내 연구 결과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제 중증으로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과잉 염증 반응, 일명 네.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원인이 이제 국내 연구진이 밝힌 게 있는데 항암 물질로 알려진 인터페론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내 연구진이 확인을 했다면서요. 네, 그 인터페론은 그 뜻이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방해한다는 뜻의 인터페론인데 예. 바이러스를 방해하고 치료하는 약재로 쓰였는데 항암 작용까지 개발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C형 감염 때 인터페론을 많이 쓰거든요. 예. 암에도 치료를 하는 좋은 그런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봤더니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 8명하고 정상인 4명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코로나19 환자 8명을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예. 했더니 경증 환자가 아니고 중증 코로나19 환자한테 이런 그 종양 괴사 지표자나 그다음에 인터페론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인터페론이 같이 나온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에서는 안 나왔는데 중증 환자에서 인터페론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 인터페론이 지금은 항바이러스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과염증 반응을 더 유발하는 약물로 같이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걸 밝혀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중증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약물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자면 일반 분들께서 이제 듣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터페론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 원래 좋은 약제인데 네, 방향. 이게 네. 어떤 환자의 성격에 따라서 이 약이 투여가 됐을 때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증상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네, 겁니다. 간단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예. 경증과 중증 환자를 봤더니 경증 환자한테는 이 인터페론이 안 나오는데 예, 예. 중증 환자한테서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한테 인터페론이 어떤 일정 부분 과염증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페론까지 알아봤고 그 치매를 앓는 노인이 코로나19에 더 쉽게 걸린다는 국내 연구진의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 70대 이상의 사망률이 이제 10에서 한 20%로 매우 높은데 이것과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연구에서 그 뇌졸중을 앓은 환자에서 이 코로나19의 그 수용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세포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라는 예. 그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네. 그 수용체 수가 어떤 뇌졸중을 앓은 경우에 증가했다 보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도 같은 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우리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수용체 수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온 몸에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치매 환자한테 그것이 더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몸의 공격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중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이나 기저질환자 노인분들이 훨씬 바이러스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후가 예. 안 좋고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 혈전 때문에 사망을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훨씬 그 노인들이나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혈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사망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이제 고령이신 분들에 대한 그 걱정은 저희가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 렘데시비르 얘기 많이 했었는데 투약 환자의 3분의 1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글쎄 효능이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엔 또 혈장 치료로 그 대안이 다시 바뀌는 건지 이걸 어떻게 좀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예,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렘데시비르 얘기를 먼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렘데시비르 지금 아까 49명 썼다고 예, 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한테 쓰는 건 맞는데요. 네. 이 중증 환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정도 환자한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연구가 예. 47% 회복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산소를 쓰기 직전의 환자예요. 예. 그런데 이미 장기가 손상이 가서 기계호흡을 하거나 예. 체외 산소를 사용하는 에크모란 기계를 네네. 다는 경우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중증 환자한테 다 썼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다 써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은 아마 기계호흡이나 에크모를 쓰는 환자였기 때문에 예. 아마 효과가 적게 나온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결과를 발표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은 원래 지금 주사제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 환자한테밖에 못 쓰는데 우리가 독감도 바이러스지만 우리가 타미플루란 약을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진단되면 그러면 초기에 48시간 이내에 이 약이 투여가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렘데시비르도 지금 8월 달에 흡입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에다 뿌리는 거를 쓰는 거죠. 아, 포나.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우리가 진단만 되면 초기에 약질을 들어가서 예.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리얼월드라고 진짜로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후양적 연구를 봤더니 렘데시비르를 쓰는 경우가 7.6% 정도고 쓰지 않은 경우가 12.5% 사망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망률을 훨씬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조금 더 늘면 기준에 맞게 한번 이거를 분류해서 사용을 해보면 저는 분명 효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예.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한 3분의 1밖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혈장 치료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혈장 치료는 그 회복기 환자의 혈장에서 나온 항체를 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수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혈장 네. 치료를 받게 되면 3일 이내에 현저하게 위약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떨어지고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예.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한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부 연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로 이중 맹검을 한 연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50명 이상 혈장이 됐고 또 500명 또 신천지에서 네. 제공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 대규모로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혈장 치료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제한이 있죠. 혈장이 계속 제공이 돼야지만 네네네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혈장 제공을 해주시면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